녹화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항해학과를 제가 졸업할 때는 또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항해학과 9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올해가 사실은 졸업한 지 30년 정도 된 그런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30년이 지나서 제가 이 학교 졸업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 학교로 돌아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저는 회사대학의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고 국제대학 쪽의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경제학을 곁들인 해운 분야 경제학,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맡는 과목이 이제 해운 경제라든지 물류산업이라든지 그런 과목들을 주로 강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픽은 아마도 해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편식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대부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편식적, 제가 이제 사실 해운과 경제를 결합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편식적이라는 일종의 관행, 세계적인 관행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도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현대 해운사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이긴 한데, 무슨 잠깐만 카메라 소개. 저기 카메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제 그 슬라이드에도 사실 표지는 띄워놨습니다. 표지가 띄워졌습니다. 이거 보셔도 되긴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이 편식적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에서 정리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실 편식적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연구돼서 책으로 나온 것들이 몇 권 있고, 제가 이 책을 읽고는 우리나라의 이 정도 편식적과 관련된 편식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 정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한 1년에 걸쳐서 번역을 좀 쇼미션 진행해서 올 여름에 번역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대학에서는 사실 이 책을 한번 국제대학 프로그램에서 보고 드린 적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국제대학보다는 회사대학의 교수님들, 회사대학 학생들이 더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수업 복귀를 하고 15년이 지났는데 사실 회사대학하고는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못 듣는 젊은 이제 제 후배를 된 교수님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마주쳐도 이게 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 오신 젊은 교수님들한테 많은 사람을 좀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는 자리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도 저를 잘 아시는 선배 교수님들 또 아마 저놈이 저 국제대학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뭘 하는 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사 포럼이라는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제 소개 겸, 책 소개 겸 편식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는 좀 고생은 됐죠. 고생은 됐는데, 어쨌든 표지는 보시면서 상당히 깔끔하게 표지 디자인이 잘 되어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책은 상당히 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책 내용을 다 이야기를 못하고,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아니면 없는 내용이라도 제가 편의 지적에 대해서 짧게 한 30분 정도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어느 정도로 할까요? 학생들 기준으로 편의 지적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대 해운 산업, 우리가 현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세양 기준이긴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하는 것 같아요. 그 2차 대전 이후에 지금부터 치면 한 70년, 80년 정도 그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현대 해운 산업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변화, 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컨테이너화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눈에 잘 띄기도 하고, 또 사실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해운 산업, 나아가서는 이제 물류나 무역 이런 부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화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관심도 많고,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연구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쏟아져 나오는데,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면 편의시적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 편의시적이 이걸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편의시적이라는 말을 다 들어봤을 텐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거는 책이 좀 사실 10년 가까이 된 책이라서 이 책에 나온 데이터는 아주 최신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편의시적이 이제 사실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 이제 데이터를 뽑고 있죠.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 지금 10여 년쯤 전에 전 세계 해운 세력 중에서 편의시적 수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보면 한 5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라는 이제 중량톤이나 총통 기준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중량톤, 총통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상선대 3분의 2 정도가 편의시적 파를 10년 동안 그만큼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시적이라는 것은 이 관행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후퇴할 수 계속 진전이 되고 있고, 전 세계 5.5육 몇세 기준으로 하면, 척수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모든 배들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편의시적화 됐고, 선수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 정도가 편의시적화 되어서 이미 편의시적이라는 제도는 전 세계 해운의 대세를 신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그냥 일본 한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의시적선이라고 편의시적 제도 또는 편의시적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자로 쓰면은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한자입니다. 앞에 편이라는 건 알겠죠?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점 할 때 편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적이라는 것은 우리 시적하기 전자는 국적을 그 선박도 이제 국적을 다 취득을 해야 되는데, 국적을 취득하고 국기를 계약을 하잖아요. 국적을 취득하고 취득한 국가의 국기를 선지의 계약을 하는 그것이 오래된 관례이기도 하고, 대부분 선박법에 안에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국기 계약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해운 역사를 어떤 사람은 한 5,00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해운 산업이 형성된 것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기본적으로 쟁기선이 맨 처음에 세상에 태어난,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다가마가 유럽에서 인도 항로를 발견한
아니면 마젤란이 이렇게 그때서 보면 한 뭐 500년 아니면 증기선언으로 시작해서 한 250년 그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편의시적은 사실상 2차 대전 이후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제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표현도 굉장히 그때 새로 나온 표현인 것이죠.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를 일본 사람이 편의시적이라고 이제 한자로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적자는 플래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국적이라는 뜻입니다. 국적을 편의적으로 국기를 개항하고 국적을 분단을 위해서 편의시적 쓰는 것이죠. 편의시적이라는 말은 이 책의 원저자 부조 나가마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저랑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좀 머리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은 저랑 이제 교류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이 이분은 일본의 상산학교 출신이세요. 상산학교 출신이고 실적 배를 타신 분. 배를 타고 나중에 이제 일반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활동을 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왜 하고 있지? 기억이 안 나서 네. 이 양반은 이제 편의시적을 일본 사람이 언제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느냐. 이제 일본 이 사람 이야기에 따르면 이 치적이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원래 쓰던 말이 아니에요. 원래 쓰던 말이 아니고 이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를 번역하다가 나온 치적이란 말도 원래 일본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용어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걸 따서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다 편의시적 선이라고 하지만 제도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편의선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의선적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원어가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그 영어식 표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컨비니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다른 표현이 쓰였는데 세계적으로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 FOC가 주류가 된 것이죠. 근데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뉘앙스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픈 레지스트리라는 말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개방선택제도, 개방선택제도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듣는데 번역을 하자면 오픈 레지스트리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더 긍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을 보자면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라는 말은 선주의 입장에서의 표현입니다. 선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등록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제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 이 표현이 적당한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는 국가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 선주가 편의로 자기 배를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 그 입장에서 보면 컨비니언스가 아니고 오픈 레지스트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운의 주류가 되어버려요. 자, 이 배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되게 이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진국의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를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 근데 왜 그 나라에 등록하느냐 하면 사실 거기에 선수에 굉장히 많은 편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편의의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죠. 여러분이 아마 학생들은 법인세가 무슨 세금인지 잘 모르는 있을 텐데 법인세는 기업이 내는 소득세입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가 자기가 번 만큼 세금을 내죠. 그것이 소득세죠. 버는 만큼 내죠. 기업이 버는 만큼 내는 세금이 법인세죠. 기업. 근데 이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재정 능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가 법인세입니다. 소득세가 30% 차지하고 법인세가 20% 차지하고 법인세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에요. 국가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익, 기업의 이제 연간 순수익이 200억 원이 넘어가면 그 중에서 20%를 세금으로 내. 20%.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500억, 우리 회사가 1,000억 벌었다. 20% 얼마면 200억을 세금으로 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세금이죠. 법인세금이죠. 그런데 편시적을 하면 해운기업, 편시적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해운기업이라고 해요. 해운기업은 그 법인세를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면제를 받을까요? 이 편의시적을 허용하는 오프 레지스트리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선언도 선언, 대부분 국가의 선박법, 해운법, 선박을 등록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국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선박법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는 자국선 선언의 고용 이런 부분이 많은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편시적국에는 그게 없어요. 선언에 대한 고용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해주죠. 이 두 가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컨비니언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선주 입장, 편시적국에 선박을 등록할 선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문제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선박에 비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배가 편시적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 경쟁력 수치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손절비 자료를 따오면 뭐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를 등록을 하면 제가 이제 몇 톤짜리 선박인지는 내가 대상을 했는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조세 부담하고 선원비 이제 다른 비용은 거의 비슷해요. 다른 비용은 별 차이가 안 나고 이 두 가지 비용에서 차이가 나죠. 이 두 가지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이 두 가지 비용을 한국 선적으로 하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15원 정도 연간 15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라이베리아나 NIS는 노르웨이 노르웨이 인터내셔널 슈퍼 레지스터리 노르웨이 선적인데 거기에 하면 이 비용은 5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100만 달러 10억, 5억 정도, 연간 5억 정도, 선박 한 척당 연간 5억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5억이 글쎄요, 많다면 많은 금액이고, 또 이제 뭐 큰 배로 치면은 뭐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 5억의 차이, 연간 그 운영 비용, 선박 운영 비용 5억 차이,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편시적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편의시적선이 언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 기원은 일부분 뭐 이제 해물 역사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파나마를 이야기합니다. 파나마. 여러분 아마 회사대학 학생들은 파나마라는 나라의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왜 유명합니까? 문화가 있기 때문에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쇼트컷이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한 것인데. 이 파나마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전 세계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파나마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 미국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나마라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이 만든 나라예요. 미국이 만들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만든 고대 문명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스페인이 뭐 자기들이 발견하고 이제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파나마는 이제 한 1800년에 19세기에 들어서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파나마가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콜롬비아가 독립을 했죠. 파나마가 콜롬비아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었는데 이 콜롬비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유럽 사람들이
파나마 지역을 주목한 거예요. 스페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그 지역을 뚫어서 향을 수에즈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수에즈 문화는 그 평탄하잖아요. 네, 파나마는 큰 산을 넘어야 돼요. 그 공사가 너무 힘들어서 프랑스가 포기를 하고 미국의 사업권을 넘겼어요. 그것이 이제 1902년 미국 그 사업권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잘 못하게 해요. 물론 이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제 돈을 좀 더 받을 생각이 있었겠죠. 미국이 꼭지가 돌아서 CIA가 파나마에 공작을 해서 파나마 분리 독립주의자들을 부추겨요. 그리고 미국이 파나마 문화 사업권을 프랑스로부터 양수받은 1년 뒤에 파나마가 독립합니다. 그 파나마라는 나라는 사실상 파나마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고 미국이 세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파나마가 독립하자마자 파나마 문화를 파기 시작해요. 이제 유치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914년에 이제 완공을 하죠. 이 파나마라는 나라도 파나마 사람들이 다들 뭐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파나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파나마 문화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자국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든 법이 이제 파나마 행사법이에요. 파나마 행사법은 맨 처음부터 이제 편지적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산산학교를 만들 생각입니다. 원래 파나마 그 나라. 나중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변질이 돼가지고 1934년에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법인세 면제 조항 때문에 편의시적 제도가 이렇게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도를 파나마에서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해운 국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편의시적이라는 희한한 제도를 물론 이제 여러 선진국의 선조들이 꼬드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례가 몇 번 있었고 결국은 이제 법을 갖고 가지고 이제 편의시적 국가로 바꿔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또 해운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다는 생각이 변질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이 파나마 행사법, 파나마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변질시킨 파나마 행사법을 이용할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용할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 정도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EUSC 이건 Effective US Control. Effective US Control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치렀어요. 그때 미국은 자국 선박 또 미국인이 소유한 모든 선박들을 전쟁에 다 동원했습니다. 다 징용을 했어요. 다 징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6,000척이라는 새로운 선박들을 만들었어요. 리버티선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전쟁 동안에 이제 만들어내신 전쟁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물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6,000척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고민을 가졌어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만들어낸 리버티선 계속 보유할 수 없어요. 팔아요. 안 팔리는 거야 이게. 왜? 전쟁통에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이 좋거나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배들이 아니에요. 한 3,000척을 캐치해야 돼요. 또 하나는 미국 해군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중요한 것이 물자의 보급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련하고 한 번 더 붙게 되는 3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배들을 직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적 선박은 국제 경쟁력을 이미 그때 벌써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제일 경제력이 이제 발전한 나라가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선원들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상당히 보수적인 선박 등록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선원이 미국적 선원입니다. 미국의 이제 선적법은 지금도 그런 보수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 배를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제 요거를 요거죠. 하나마 행사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위성국가에 선적을 하는 사람들, 선적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쟁 수행하고 남은 배를 취득한 사람들한테 그 제도를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나마에서 편의시적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냈지만 그것을 세계화시킨 것은 미국의 어떤 거냐? 군사전략. 미국의 군사전략에 의해서 파나마 행사법, 편의시적과 법인세를 면제시키는 그것이 세계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제도는 미국이 만든 것이다. 왜냐? 파나마라는 나라 자체를 미국이 만들었고, 그리고 파나마에서 변질된 파나마 행사법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세계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맨 처음에 이제 이 제도를 운영을 할 때 세 나라를 뽑았어요. 편의시적 국가. 세 나라를 뽑았는데 하나가 파나마, 두 번째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 라이베리아, 세 번째가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 세 나라를 합쳐가지고 판기구론이라고 합니다. 편의시적 국가라는 말을 몇 처음에는 안 쓰고 이제 판기구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온두라스 이런 나라는 사실상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했는데 라이베리아는 좀 다르죠. 라이베리아는 파나마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만든 나라. 아프리카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해방 노예들, 이 아프리카로 그 중에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이 아프리카에 조그만 이제 영토를 사들여가지고 그쪽에 정착을 시켜서 만든 나라가 사실 라이베리아. 그 책 좀. 여기 두 번째 국기가 이제 라이베리아 국기인데, 라이베리아 국기를 보면 미국 국기가 똑같이 있습니다. 별만 하나. 그것이 이제, 파나마 국기도 사실 미국 국기하고 이제 별 가져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방 노예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세운 나라가 두 개의 나라였어요. 미국이 세운 나라가 이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였고, 또 한 나라는 저기 카리비해 쪽에 아이티라는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이제 그 해방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이제 아이티라는 그런 나라인데,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사실 그 아메리카 대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힘들게 살다가 독립을 해서 굉장히 잘 될 것 같았죠. 잘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아직도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IT에는 IT 기술이었어요. 라이베리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흑인 노예들 해방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베리아는 이제 사실 미국 선수들보다 그리스 선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라이베리아 선수들은 대부분 그리스 선사들이 활용을 했어요. 그리스 선사들이 미국의 리버티 선박을 조금 전에 미국이 2차 대전에서 만든 선박이 리버티 선박이었죠. 굉장히 많이 불안을 받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리스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백한반도가 동유럽 전체가 공산화되고 유일하게 남은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해주고 선박도 가장 많이 배정을
그리고 그 그리스 선주들이 그 배들을 라이베리아에 선적을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스 이외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배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회원 국가들은 회원의 전통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편의시적 제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럽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유엔과 유엔 관련기관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회원 국가들이 분쟁 아니고 갈등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많이 이제 논쟁. 김재현 교수님 이때 무슨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까? 사사건경 이 편의시적 제도가 좀 부딪혔는데 이해관계 충돌이죠. 뭐 충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유럽 국가들이 손을 듭니다. 유럽 국가들이 손을 든 이유는 미국이 이제 초기에 워낙 강경한 태도를 보여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표결되면 미국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해서 유엔 회의석상에서 이제 유엔 회의석상에서 유럽 선진국들은 이 편의시적 제도를 아예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전부 다 다수결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영향력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부결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유럽이 나중에 손을 든 포기한 진짜 이유는 남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문제는 북쪽 국가들이 이제 선진 제국들이고 이 지구상으로 남쪽 국가들 상당히 좀 기독교 후진국이 많잖아요. 북쪽의 선진국과 남쪽의 개도국들이 주로 충돌하는 그런 장소가 유엔에서는 UNCTA입니다. 무역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유엔에서 주로 이제 후진국들, 개도국들 원조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늘 남쪽의 후진국들이 뭉쳐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에 많은 요구를 해내고 때로는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UNCTA인데 거기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이 이제 많은 요구를 해운 부분에서도 거기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라인오코드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라인오코드 그러니까 저희 지도에서도 나오지만 유럽과 아프리카가 무역을 해요. 유럽과 아프리카가 무역을 하면 자원을 아프리카가 수출을 하고 제품을 아프리카가 유럽 수입을 할 거예요. 거기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역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은 전부 유럽 회원 국가들이 다 담당하는 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회원이 없으니까, 회원사는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UNCT 같은 곳에서 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런 걸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회원도 반반 하자. 우리 수출을 하는데 왜 니네 배만 가지고 하냐? 우리 배의 절반을 걸리는 타요.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때 관철시킨 것이 라인업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선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자. 5대5. 이건 너무 하니까 4대4대2 정도로 하자. 제3국이나 이 정도 그런 것들을 한때 관철을 시켰는데 그 관철시키고 나서 그때 이제 G77이라고 했는데 그때 개도국들이 이제 자기들 이해관계를 일치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맨 처음에 77개 나라가 행동통일을 해서 77이라고 했는데 그 나라들이 라인오코드를 관철시키거든요. 라인오코드 이외에 드라이버 그 부분에서도 이거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G77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운동에서 덜큰 부분. 그래서 우리 시험을 달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하고 유럽과 G77은 편의시설선의 폐지, 그 다음에 그런 운송에 있어서의 자기들 프레치어 이런 부분, 편의시설선에서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유럽 국가들도 편의시설이 싫어요. 그런데 이제 프레치어 이 부분은 유럽 국가가 하는 거죠. 그때 유럽 국가 개도국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에 이 세트로 요구를 했거든요. 분리해서 진행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세트로 요구를 딱 했는데
이 두 개를 판단하다가 이거 크레딧 시험은 못 받아들입니다. 라이너 부분에서 시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하면 벌크 부분 시험은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고 아예 그때 한꺼번에 UNCT 회의 책상에서 올라온 편의시에서 문제 한꺼번에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도 그때부터 이제 수용 이 편의시 제도를 수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 배경에 있는 유럽 선수들이 그 대표권을 가진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기들 정부 대표단에게 압력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고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럽이 불복을 하고 나서 어떻게 불복을 하고 나서는 이 편의시적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편의시적으로 이제 열거되는 국가가 3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시적이라는 제도가 사실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금 전에 주셨던데 1년에 선박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톤수로 선박의 톤수로 해서 톤당 뭐 1달러 뭐 이런 수준의 세금을 냅니다. 그런 세금 수입, 조세 수입이 이제 자기 이런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름 들어본 나라는 잘 없어요. 작은 나라들한테는 그 수입마저도 굉장히 큰 여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뒤돌아 설 수 없이 확산이 되어버리고 있죠. 이런 부분이 정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생겨납니다. 어쨌든 미국이 만들었고 유럽이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는 이런 제도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제도는 없을까?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해양사고가 편의시적화된 그런 선박에서 일어난 사고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편의시적 제도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회사 대학생들은 나중에 선급 같은 데도 관심이 많을 텐데 선급에 가면 선급이 중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화돼서 예를 들어서 선급은 이래요. 한국 국적의 선박은 한국 선급, 영국 국적의 선박은 뭐 로잉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나라 선급을 찾아가기 마련인데 편의시적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편의시적서는 어느 선급협회에서든 접근해서 편의시적 국가에 무슨 뭐 조선소가 있습니까? 실제로 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 선급도 있을 수가 없죠. 뭐 인정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선급협회의 새로운 노다지가 새로운 신시장이 된 것이죠. 또 선급들이 이제 그런 편의시적성을 대상으로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에서 당연히 상업화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선급협회 뭐 거기는 세대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를 났을 때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급협회가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선급협회에 의뢰에게 손해배상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포스테이트 컨트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편의시적 국가는 파나마든 라이베리아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박이 등록된 국가는 그 선박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고 그 대신에 그 선박이 사고 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돼요. 그런데 편의시적 국가는 그 선박을 관리 감독할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능력 의지가 다 없는. 그러면 저 선박이 이제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유럽이 정전에 유럽이 누가 눌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CTA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포스테이트 컨트롤. 여기는 플래그 스테이트. 그
그 깃발을 개항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나라가 책임질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박이 입항하는 나라 거기서 책임을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완전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사실 현지 취재선이 우리나라에 입항을 하면 물론 이제 뭐 부산항 같은데 뭐 이성료도 갖고 뭐 하이엄료도 갖고 있어서 이제 목돈은 좀 떨어지겠지만 PSC는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지출하는 비용이 원래는 플래그 스테이트에서 컨트롤을 해야 될 것을 그 나라가 안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PSC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활동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이쪽으로 부담하게 이전돼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교수님께 훨씬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지 취업 제도 때문에 이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나타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 세계화라는 것이고 그 세계화를 추진한 주도 세계는 기업들이 국제화되어서 지금은 이제 뭐 다국적 기업을 넘어서 초국적 기업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저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좀 이야기 좀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좀 길지만 아직 잠깐 줄여드릴게요. 다국적 기업들은 후진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서 그 나라에 기술 이전되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해운대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현지적 제도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적 제도로 인해서 사실 선진국들도 이익을 받느냐? 그것도 없어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 이야기한 대로 미국 군사 전략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미국은 군사 전략적으로 이 제도에 관심이 없지. 오로지 이 제도는 지금 선수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편지적 국가의 아주 작은 세금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가 재정에 아주 작은 부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럴지는 사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선수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 제가 이제 그 국제대학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 드렸더니 우리 학교에 아주 경제적으로 이제 날카로운 그 해박하는 분이 선수들의 이익은 결국 화주들의 이익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선수들의 이익을 보면 화주들에게 그것이 전가가 되고 화주들의 이익은 소비자들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몇 가지 이야기만 조금만 더 하고 이런 교수께서 많은 말씀하셔야 돼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처럼 국제형사관에서는 현지적 제도와 같은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현지적 제도가 인정이 되고 나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현지적 국가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2선제 제도죠.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배들이 하도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영국 국적의 배가 안 남는 거예요. 그것들을 붙잡아 보려고 제2선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제2선제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선수들을 붙잡아 낼 수가 있느냐? 사실 선수들에게 편의시적하는 만큼의 편의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세금 문제, 두 번째는 선언고용 문제. 그런 것들을 첫 번째는 선언고용 문제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제2선택제도의 출발인데 영국에서 시작하니까 전 유럽으로 한 4, 5년 만에 다 퍼져버렸어요. 한 나라에 시작하니까 유럽 모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아시아도 다 포함됐죠. 우리나라도 2002년에 이제 그 제주 선박 등록 부제를 시작했습니다. 톤수제, 톤수 세제가 사실 해운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경제학자로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톤수 세제는 편의시설 후구 세금, 법인세 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시설하지 않고 제2성적으로 등록하더라도 편의시설 등록과 똑같은 법인세 면제 효과를 내주겠다 하는 것이 톤수세계입니다. 저것도 이제 네덜란드 시작을 하니까 전 세계로 금방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도가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장난처럼 장난 아니고 해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 군사 전략에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내느냐 하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옵쇼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국민 경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 나라 밖에 존재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편의시설해에서 나가버린 배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 경제와 거의 못해졌거든요. 관계가 없어져. 우리 국민 경제의 이원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옵쇼선이라고 하고,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옵쇼라이제이션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왔고 세계 경제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특정한 자본이 국가와 분리되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이 제도로부터 영원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보다도 편의시설 제도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 이런 거예요. 현원 고용에 있어서 규제를 편의시설 국가들이 없앴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동시장이 글로벌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만큼 국제화되기 어려운 시장은 없다 이렇게 해요. 국제화가 추진되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 상품 교역의 국제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서면 그 다음에 자본이동이 국제화하기 시작하거든요. 노동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 그런데 선원시장만큼은 이 제도에 의해서 다른 어떤 시장보다도 다른 어떤 노동시장보다 빨리 세계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이런 재밌는 제가 재밌다고 표현합니다만 재밌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어떤 현상 지금까지 없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좀 재밌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그 제도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우리 국민경제와 분리돼서 왜 그렇게 존재해요? 이런 제도가 왜 정착이 되었느냐? 이체적인 문제에 보면 하나는 저는 국가의 현장이고 이 책에 보시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와요.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학장 수전 스트레인지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80년대 말에 국가의 퇴장이라는 책을 Retreat of the State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이제 입혔는데 국가가 그렇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라고 국가가 시장에 또는 기업에 권력을 스스로 내줘보는 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국가라는 개념이 바로 훨씬 희박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과 동시에 이 편의시설 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제도 확산은 확실히 국가의 퇴장을 상징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부가 시장에 내준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해운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쇼크를 안겨준 사건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리먼 쇼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리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한 15년 전쯤, 10여 년 전쯤에 그때 또 이제 그때보다 조금 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11 그다음에 이제 리먼 쇼크 그때부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서히 국가가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 굉장히 이제 특히 금융 부분에 너무 많은 그 자유로운 그간에 이제 부여를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리먼 쇼크 이후에 미국에서부터 이거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라는 것을 필요하는 것인데 시장 행위는 기업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거는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 수준이 아니면 이게 대처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인식들을 이제 우리가 좀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 국가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국가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죠. 강해질 그런 인식이 강해지면 국가가 들어가고 그러면 편의시 제도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미래 세대들에게 남겨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편의시적에 대해서 진행된 학계 연구는 뭐 이 정도까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